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렇게 등교 중지가 다시 결정되지 않길 바랬는데 등교 중지가 돼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일단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오늘과 내일 등교 중지가 됐다가 다음 주 월, 화, 수 등교한 이후에 다시 목, 금 그 다음 주 월, 화, 수 등교 중지가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만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족한 진도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학년 5반, 3반, 2반, 4반 학생들은 지금 오늘 내일 수업이 들었기 때문에 주제 9번 고려전기의 대외 관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3반은 괜찮은데 지금 나머지 2반, 5반, 8반, 4반의 경우에는 그 앞단원의 내용을 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저 보충하고 하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였죠. 아마 여기 부분은 다 했을 거고,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이라고 해서 이성육부와 중추원,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했었을 거고, 관리등용제도도 지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음소로 선발을 하였다라는 내용까지 했고, 4반의 경우에는 이 이후에 음소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 임용 제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문벌 체제가 정비되면서 일부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주요 관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문벌 귀족사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벌이 형성되면서 시험보다는 음서제로 인해서 한 가족이, 일가가 끊임없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못다한 부분, 이 부분 지방행정조직의 정비를 보고 본격적으로 주제 9 고려전기의 대외관계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은 바로 이 표와 같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먼저 경기라는 지역이 보여요. 경기는 서울 경자에 가까울 기점이니까 서울이었던 당시 개경 주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이고, 이 지역이 중요한 것보다는 나머지 지역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가 5개 있고, 그리고 계라는 이름을 가진 북계, 동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의 특징은 전국을 경기, 5도, 양계로 구분하고 있고, 특히 5도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구역이래요. 여기가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딱 봐도 일반 행정구역 같죠? 도로 구성되어 있는 5도가 일반 행정구역이고, 이 5도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관 이름이 있어요. 안찰사라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를 배우게 되면 선생님이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안찰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관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찰사. 이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도 말고 지금 양계도 보이고 있죠. 양계는 북계, 동계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북방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행정구역이라고 하고, 이 지역을 관장하는 북계, 동계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관리의 명칭, 요 통째로 관리하는 사람을 병마사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군사령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 특수행정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에서 끝나냐? 도에서 끝나지 않죠. 지금도 전라남도 아래는 담양군, 영광군, 순천시, 여수시와 같이 시군이 있듯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모두 다 도 아래는 군현이 있어요. 무슨 군, 무슨 현 있습니다. 원래는 뭐 고려시대는 주군현, 조선시대는 부목군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군현이다 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고, 더 줄이면 현이라 불러요. 현이 2개가 있네요. 하나는 각 군현에, 수많은 군현에 100여 개가 넘는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고, 반면 북계와 동계에는 군대와 관련된 군사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앞서 나왔던 주현과 석현 나왔었는데,
주연의 숫자보다는 속현의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방관리가 파견되지 않았던 지역이 많다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특수행정구역이 있더래요.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데, 지방관리도 파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 향과 부곡은 일반 농촌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소와 같은 경우는 수공업품을 만드는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농민들보다 더욱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하기 싫은, 농민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가 고려시대엔 존재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한편으로는 지방관 파견으로 호족 세력은 뭐가 됐냐면 이미 성종 때도 나왔지만 향리로 변화됐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선시대의 향리는 권한이 매우 약했어요. 반면에 고려시대의 향리는 그 권한이 지방관과 필적할 만큼, 지방관과 비슷할 만큼 강력하였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 3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 못했던 부분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 내용이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왕들 봤죠. 태조, 광종, 성종 봤고 성종 이후에 정립된 통치 체제를 봤는데 이렇게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을 당시 대외 관계는 어떠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교과서 상단을 보면 교실 열기라고 해서 고려 전기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요 동상은 태조 왕건의 청동상이래요. 근데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 통천관을 쓰고 있대요. 통천관은 황제만 착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려는 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송나라 또는 거란 때에 따라서는 여진족에게 스스로 신하의 나라 송거란 여진을 4대 하며 조공을 바치면서 책봉을 받았는데 조공 책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보통 많이 쓰는 게 4대 관계다라고 나오죠. 4대 4대는 클 대자에 섬기사자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이고 큰 나라를 섬기면 큰 나라를 섬기면 섬기는 나라에게 바쳐요. 뭘 바치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 우리 물건을 준다고 하잖아요. 조공을 바치면 그에 대한 답례품을 주거든요. 근데 답례품 외에도 뭘 해준다고 하냐면 봉토, 땅의 주인으로 임명을 해준다라고 해서 책봉이라고 해요. 조공과 책봉 관계라고 부르는데 고려는 주변에 있는 송나라에게는 항상 조공과 책봉 관계, 4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거란과 여진에도 지금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고려는 항상 스스로 황제국임을 자처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시 고려가 다원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유념하면서 첫 번째 다원적 국제 질서와 독자적 천하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게 10세기 당시에 지도인데 동아시아의 지도인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지금 교과서에는 짧은 지도만 나와 있는데 좀 넓게 보면은 고려가 있었을 당시 유목민족이 있어요. 유목민족 거란. 저 멀리는 여기는 몽골도 있고요. 그리고 여진족, 거란족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려와 항상 교류를 했던 송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통 이 북방 요 정도 선을 기점으로 삼아서 아니 이 정도 선이라고 해야 되나? 기점으로 삼아서 이쪽 북쪽으로는 농경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을 못하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과의 관계가 몹시 중요했던 시점입니다. 고려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는 송나라였는데 송나라는 5대 10국을 통일하면서 고려와 연합해서 거란이나 여진과 같은 유목민족을 견제하길 원했고 고려는 이런 가운 속에서 바로 다원적 외교를 통해서 여러가지 실리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고려는 뭘 할 수 있냐면 야 너네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우리도 독자적인 세계가 있다 라고 해서 해동천하라고 하는 관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 잠깐 송나라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송나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니까. 어떤 나라인지 보면 중국은 역대 왕조들이 지나왔어요.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상상 속의 왕조라고는 여기는데 하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다음에 상나라가 있었고, 다음 주나라가 있었대요. 상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문 시간에 아마 중학교 때 한문을 배웠다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배웠을 거예요. 바로 은나라라고 또 배우는 상나라고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꼽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공자가 그 이후 시대 사람인데 중국의 공자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꼽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나라가 멸망하면서 공자가 살았던 시기, 굉장히 혼잡스러운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였고, 이 오랫동안 분열을 끝내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시황제로 유명하죠. 진시황제.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한나라에게 멸망합니다. 진한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였다가 한 400년쯤 진행되다가 이 한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그 삼국지 그 시대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위나라가 중심이 되고 위나라 멸망시키고 진나라가 등장했다가 중국 남쪽과 북쪽에 각각 국가가 등장하는 시대가 돼서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이 이후에 다시 혼란을 통합하는 나라 수나라 당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나라 말년에는 결국 어떻게 멸망하냐면 절도사라고 불리는 군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다시 혼란기가 찾아오니 5대 19기라는 시기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5대 19. 요거를 통일했던 나라가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어떻게 보면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통일됐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 쭉 진행되다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한나라의 무지한테 멸망하거든요.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성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삼국시대예요.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동맹을 했죠. 나당연합 맺게 되고 이때부터를 통일신라 시대예요. 그러다가 5대 19 말년에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송나라는 앞선 통일왕조였던 당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군인 세력들의 반란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송나라가 내세운 것은 군인, 무신이 중심이 아니라 문신이 중심이 되는 문치주의 사회였고, 이 때문에 국방력이 몹시 약해집니다. 중국 앞에 있는 역대 왕조 중에 가장 국방력은 약할 수 있는 국가가 송나라예요. 때문에 국방력이 약하니까 북방이나 또는 우리와는 한국사와는 관련 없지만 서쪽에 있는 여러 유목민족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의 대외관계에서는 유목민족과의 관계가 몹시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국방력이 약했다고 하는 송나라를 좀 보면, 송나라는 국방력은 약했을지 몰라도 대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몹시 풍족한 관계였고, 고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송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교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송나라가 거란 같이 칠래라면 그런 군사적 요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이유는 우리가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송나라와 함께 했지만 군사적으로 송나라와 같이 갈 경우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송과 교류를 하는데, 이 송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한 우리 문화가 있어요. 당시 고려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화는, 하나는 인쇄술. 이거 뭐죠?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 판전이죠. 이 팔만대장경, 그리고 같은 고려시대에 또 뭐가 있냐면 금속 활자, 직지심체 유절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송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고려의 자랑인 문화인 상감청자인데, 이 청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송나라의 자기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여러 가지 문화들의 발전에 있어서 송나라가 미친 영향이 클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도교, 음악, 의술,
금속, 공예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고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했던 국가입니다. 사이가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가 상인들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이 들어올 때 고려에서는 이런 상인들이 들어오는 항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의 수도 당시 명칭 금성, 지금 명칭 경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울산항입니다. 반면 고려시대에 발전하는 국제적인 무역항은 병란도예요. 병란도 어딨나 한번 지도를 보면 지금 개경에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개경이 여기 있으면 개경에서 길을 따라서 바닷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바닷가에 나오는 항구 도시가 병란도예요. 요 바다로 나오면 바로 서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다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 병란도는 송나라 사람들, 거란 사람들, 여진 사람들, 일본 사람들만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듯이 아라비아 상인들도 내항을 해서 고려와 무역을 했으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 바다 건너 멀리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서유럽에 알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인 꼬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란도 고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역항이고 특히 외국 상인들은 불교 행사였던 팔관회가 개최될 때 많이 찾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병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목민족과의 관계예요. 거란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여진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란과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거란족입니다. 머리를 변발을 하고 있고 말을 타고 있는 뭔가 유목민족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사람들 거란족이에요. 거란이 침입했던 목적부터 보면 고려와 송나라의 외교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란이 침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이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만 제일 먼저 건국한 나라는 거란이었어요. 요 나라가 916년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곧 고려가 918년에 건국을 합니다. 거란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고려에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 낙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들어왔죠. 하지만 고려의 태조 왕건은 우리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선물로 보내온 낙타를 개경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결국 모두 다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 936년에 송나라가 만들어지자 송나라와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거란이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고려를 가만히 둘 수 없었다라고 해서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란의 침략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1차 침략, 여기 1차 침략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차 침략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 안용진이라는 지역에까지 진출하는데 당시 고려 조정 내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땅을 떼주고 우리가 거란에게 항복을 하자. 그러면 쳐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였어요. 그래서 땅을 어디까지 떼주자고 했냐면 서경, 지금 평양인데 평양에 있는 데까지 북쪽을 전부 다 거란에게 떼어주고 화의, 친하게 지낼 것을 요청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서희였죠. 홀로 그렇게 땅을 허무하게 내어주서는 안 된다. 내가 거란의 장수 소손룡을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소손룡을 만나서 외교談판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시 소손룡이 뭐라고 하냐면 2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런데 고구려 수도가 서경이었으니까 평양이었으니까 평양을 내놔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종이 또 울리네요. 두 번째 뭐였냐면 야 너네 고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또 하나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무엇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냐면 두 번째, 왜 우리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우리의 적국인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거란의 불만이었고
이것을 간파했던 서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라 이름부터가 고려다. 때문에 오히려 거란 당신네들이 과거 고구려 영토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경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 고려가 거란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지역, 압록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부족별로 흩어져 있는 여진족의 침략 내지는 강탈로 인해서 습격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란이 이것에 승낙을 하며 그렇다면 원래 거란은 고려 침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려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대신에 친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압록강 동쪽에 있는 노래가 난리가 났습니다. 들리나요? 종소리가 네. 압록강 동쪽에 있는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땅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지역이 6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동육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과 강동육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침입 때를 보면 이건 수업 시간에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왕이 바뀐 이후에 거란이 계속 침범할 빌미를 찾고 있는데 마침 고려에서 신하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목종에서 현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일을 빌미로 침략을 해 들어오자 양규가 활약하면서 어쨌든 고려 왕은 나주까지 피신을 갔는데 결국 고려 국왕이 거란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기로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거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자 곧 3차 침략을 해 들어오는데 3차 침략 때는 강감찬이 귀주로 들어오게 될 거란족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귀주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란족을 쫓아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성을 하나 쌓게 돼요. 이 성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3차 침략을 마친 이후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교과서 41페이지 탐구교실에 재미있는 만화와 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서희, 소선영 보이죠? 그래서 외교 담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송을 섬기다니 라고 하고 압록강 근처에 여진이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협상을 벌였고 그를 통해서 강동육주를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그림은 2차 침입을 들어왔는데 고려가 개경이 함락되는 위기를 맞게 됐고 나주로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는 만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종 고려 국왕은 거란과 강화를 맺어 위기를 모면하였고 세 번째 3차 침략 누가 등장하면 강감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면 바로 귀주에서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됐고 하지만 오히려 이후에 고려는 거란의 사신을 파견하여 사대를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 쌓았죠. 무슨 성이요? 천리장성이요. 옆에 있는 자료 2번을 보면 고려와 거란의 화친관계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3차 귀주대첩이 끝난 다음이에요. 고려는 1018년에 전쟁에서 거란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귀주대첩. 그런데 오히려 1020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을 의미하는 번을 자칭하면서 관례대로 공물을 보내겠다고 요청을 했대요. 거란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려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개경 이북 지역에 많이 피폐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건 무모하였기 때문에 결국 고려 정부는 변경의 환란을 막기 위해 의례적 차원에서 요 나라에게 4대의 조공의 형식을 취하였다. 당신은 임금의 나라요 우리 고려는 신하의 나라다 라고 형식을 취하자 이에 대한 화답에 거란도 1022년에 고려국왕을 책봉하였다. 거란은 위신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제 1번과 문제 2번 나와 있는데 문제 1번 다음 연표를 참고하여 자료 1에 나타난 거란의 침입 배경을 거란과 송과의 관계를 토대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목적은 거란이 송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어서 송나라에 대한 고려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죠. 두 번째 문제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에도 크게 승리하였음에도 거란의 4대 요청을 한 까닭은
아까 자료 2번을 보면 고려 왕조가 외교 정책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무엇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대 관계를 요청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진과의 관계를 좀 다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여진. 여진은 원래 우리나라 북쪽, 북방의 뭐 만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머물고 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12세기에 유목민족이 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진족이 결국 고려군과 부딪히게 됐는데 고려군과 부딪힐 때마다 여진족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한번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라는 무신이에요. 윤관이 여진족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또 지고 와요. 지고 온 다음에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여진족은 기병 부대인데 우리는 보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면 별무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병을 막기 위해서 보병, 기병, 승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별무반은 여진족을 정벌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바로 여기 천리장성 이남으로 쳐들어온 여진족을 몰아냈을 뿐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그 과거의 여진족이었던 땅에 9개의 성을 쌓는데요. 그걸 그래서 동북 구성이라고 불러요. 아까 강동육주는 명확하게 강동육주 지역이 있었는데요. 동북 구성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함흥 일대다, 아니다 더 넓다, 길주 일대다, 아니다 더 넓다, 두만강까지 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동북 구성의 위치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천리장성 이북의 땅이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천리장성 이북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기도 어렵고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진이 거듭 요구합니다. 돌려달라고. 결국 1년여 만에 방어도 어렵고 농경에도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돼요. 문제는 그 이후에 1115년에 오히려 여진족이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예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금나라는 매우 강성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강성하냐면 원래 거란에 요 나라가 있었죠. 거란에 요 나라. 그리고 송나라가 있었고 송나라가 한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송나라는 맨날 요나라한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요나라를 공격하자. 그래서 요나라를 멸망시키면 우리가 지금 요나라한테 세패, 돈을 뜯기고 있는데 그 세패를 너네에게 대신 주겠다. 다만 땅만 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격을 해서 결국 요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문제는 요 송나라가 약속을 안 지켜요. 땅만 차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패도 주기로 했죠. 금, 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세패를 바치지 않자 금나라가 침략해 들어간 거예요. 국방력이 약했던 송나라는 결국 금나라한테 밀려서 요 북쪽에 있는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쭉 밀려요. 국경선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송나라가 내려와서 다시 나라를 만드니 여기 한자 보여요? 남송입니다. 그리고 요게 금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엄청 넓죠. 이게 바로 금입니다. 이렇게 거란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자 이제 금나라가 과거에는 아까 동북 구성도 달라고 했지만 식량이 많이 부족했던 유목민족이라서 식량 요구를 했고 식량을 막 바꿔주거나 말과 식량을 바꿔주면 아유 역시 고려는 우리의 부모의 나라다라고 섬기기까지 했던 나라인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강성해진 금나라가 고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임금의 나라요. 너네는 신하의 나라다. 우리에게 사대를 해라. 조공을 바쳐라. 라고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려 내부에선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이때 고려의 집권자가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주어야 본인의 권력을 비롯한 고려의 안정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자겸의 수용의 이후에 고려는 금나라와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묘총을 비롯한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금나라와의 4대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결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좀 빨리 했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납시다. 안녕.